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이번에 저희들이 하게 될 게 경제학이에요. 네. 경제학인데 경제학은 사실 제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압도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좀 가면서 제가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정상제, 열등제, 기펜제, 배블런제. 배블런제는 쉬우니까 괜찮은데 정상제, 월등제, 그리고 기펜제 네. 여기까지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세 가지를 알려고 하면은 그 전에 있었던 명목소득과 실체소득, 소비자 선택까지 좀 대체효과, 소득효과 이런 가지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지 쭉 올라가는 그런 방향이 좀 되는. 일단은 그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토론을 하고. 근데 경제학이 법칙이잖아요. 법칙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같이 함축적인 부분이 있나요? 오늘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응. 그 수요 법칙이라는 게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응. 이거 사탐하는 학생들, 사탐하는 친구들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경제학은 법칙의 학문입니다. 응. 그래서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라는 게 경제학을 지배하는 가장 큰 이론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그게 경제학을 다 관통하는 그런 내용이죠.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예외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의도라는가 인간의 어떤 목적성 그런 게 작용이 될 심리. 때, 예, 심리가 작용이 될 때, 근데 행동 경제학이잖아요. 네, 근데 행동경제학이기 이전에도 경제학이 일단은 사회과학에 속해 이상, 근데 그런 게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어떤 심리인데, 그게 바로 배블런이죠. 배블런. 과시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봤을 때는 오늘 뭐 행동경제학은 안 들어가도 그렇게 될것 얘기하지 같아요. 맙시다. 예. 네, 말고 우리가 전통적인 경제학. 그렇죠. 인간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호모 이코노미크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그렇죠.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도 인간의 의도가 작용되는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 그까지 가면 이제 기펜제까지 갈 수 있고. 근데 기펜제는 사실 약간 기펜제도 인간의 심리가 포함된 것 같기는 해요. 기펜제는 아닙니다. 네. 좀 물어보는 게 미시경제학과 교시경제학의 차이점이 뭐예요? 미시경제학은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가정하에서 미시라는 거는 미시, 거시라는 이 구분 체계는 굉장히 많은 학문에서 모두 사용됩니다. 미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좁게 보려고 하는 거죠. 미세하다 할 때 그 미시랑 같습니다. 어떤 개인, 그 다음에 정부를 빼고 정부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사실 케인즈입니다. 케인즈가 들어오면서 거시경제학의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합리적인 개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만을 생각했을 때의 그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 행동하는 것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사익을 추구? 맞습니다. 네, 자기 그럼 만족을 미시라는 거는 그 아담 스미스 쪽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업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돈 벌려는 거죠. 같은 겁니다. 정부가 개입되지만 않으면 일단은 다 미시네요. 네, 맞습니다. 기업이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이든지 간에. 근데 정부가 개입되면은 그건 거시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시경제학이 그럼 얘는 일반적인 뭐 공기업 같은 그런 그런 건 건가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시장 실패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시장 맞아요. 실패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아담 스미스 시장 실패를 말하죠. 예, 그래서 그 시장 실패를 정부가 어떻게 치유해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거기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그렇게 할 것이냐. 통화량을 조정한다거나 이자율을 줄인다거나.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이제 네. 뭐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하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재분배, 제가 분배 얘기는 거의 없다고 했는데 약간 들어갑니다. 대신에 뭐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당위를 말하진 않습니다. 당위 학문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미시, 거시는 크게 미시는 정부를 제외하고 단지 이익만 추구하는 개인을 생각했을 때 거시는 거기 정부가 들어와서 거기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럼 4대강은 어떤 느낌이죠? 그것도 약간 거시의 느낌이 네, 들고. 맞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그 낙수효과, 분수효과에서 분수효과는? 그것도 거시. 거시, 네, 맞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용인 테크노밸리 세우는 거 그런 거는? 미시죠. 미시죠. 네.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소비를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학원에서 돈을 창출하는 거 이런 것도 결국 다 미시. 미시입니다. 네, 뭔지 알겠어. 확실하게. 구분이 되네요, 그게? 네, 그럼요.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영상을 지금 잠깐 넣어줄 테니까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또 설명을 한 뒤에 그 다음 부분 또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나는 경제학을 모르니까 막 던질 거예요. 내 머리를 정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일단 영상을 잠깐 들어가면은 애들 이제 영상 나올 거예요. 잠시만. 먼저 오늘의 기본 전제인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오늘 공부 끝까지 우리는 실질소득만 가지고 공부합니다. 명목소득은 화폐소득이라고도 불리며 쉽게 말해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입니다. 금액으로 표시된 소득, 즉 돈입니다. 명목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월급이 2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실질소득은 구매력이라고도 불리는데 일정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를 말합니다.
한 대에 50만 원인 자전거를 200만 원으로 4대 살 경우 만일 대당 가격이 40만 원으로 하락하면 5대를 살 수 있으므로 구매력, 즉 실질 소득은 4대에서 5대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실질 소득은 구입 가능한 재화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또한 경제는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쉬우므로 가격 하락을 예로 다루겠습니다. 이제 실질 소득, 가격 하락만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했으니 준비 과정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네. 실질 소득과 명목 소득. 네. 굳이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기편제 때문에. 기편제가 오늘 할 영상에서만 생각할게요. 기편제가 작년 그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나왔거든요. 영어. 그 실질과 명목을 굳이 나누는 게 결국은 기편제를 위한 거? 그건 아니에요. 원래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나누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걸 먼저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게 기편제를 할 때 그 설명이 그냥 들어가는 것 뿐이지 기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명목실질의 부분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가를 고려하느냐, 물가 변동을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기편제를 설명할 때 그게 약간 들어갑니다. 그럼 정상실등제 설명할 때는 그 명목 소득 실질소득 안 들어가요? 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것 중에서 기편제를 빼면은 오늘 얘기하기 100이라면은 정상제, 열등제, 배불런제만 설명한다 라고 하면은 오늘 100 중에서 10만 설명합니다. 나머지 90은 다 기편제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복잡하고 이런 역 같은 그래프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기편제라는 건 상당히 이론적인 내용이고 사고 실험입니다. 오케이. 일단은 이따가 얘기 한번 해보고요. 먼저 명목 소득이 뭐죠? 이 명목소득은 말 그대로 어떤 노동자가 자기 통장에 찍히는 그 돈 그대로입니다. 내 통장에 오늘 내 월급 보니까 200만 원 할게요. 200만 원이 들어왔네. 그다음 내가 오늘 뭐 자영업자다. 그러면은 뭐 돈이 200만 원이다. 딱 그 200만 원. 그러니까 딱 우리가 돈으로 받는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팔고 돈으로 받는 그 소득만 따져주는 게 제일 근데 왜 이름을 명목이라고 지었지? 명목이라는 거는 그냥 이름만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 명목론 할 때. 그러면은 경제학에서는 명목론은 명목 소득은 잘 안 다뤄요? 아니 중요하죠. 중요해요? 네. 명목소득, 명목이자율, 명목환율, 명목 GDP, 명목 실질의 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실질 소득은? 실질소득은 물가 변동을 고려했을 때의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0만 원을 한 달에 벌었는데 물가가 뛰었어요. 생각해 봤을 때 이 200만 원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게 물가가 상승하기 전에는 내가 이 200만 원으로 냉장고를 한 대 살 수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냉장고 물가가 250만 원으로 뛰어버렸어요. 이거 못 사네. 그럼 못 사게 되죠. 그럼 내 실질소득은 사실 200만 원보다 적은 겁니다. 냉장고로 따지면 냉장고 한 대에서 냉장고 0.7대 정도? 그럼 사실 명목은 절대고 네. 그다음 실질은 상대적 개념이네요. 네, 그렇다고. 그렇다면은 실질 소득이 중요해요, 명목 소득이 중요해요? 경제학에서? 실질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게 사실은 거시경제학에서 조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때 어떤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 혹은 생활이 얼마나 윤택해졌을까 이 정부의 관심사 이게 봤을 때 명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물가가 엄청 뛰어버렸는데 1차 대전 후에 그 독일에서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해가지고 화폐 그 돈을 화장실 휴지로 사용했다. 그건 알고 있어요. 네, 그건 쓸모 없는 거예요. 아, 그 독일이었어요? 브라질 아니고? 왜냐면 그래서 나치가 정권이 들어온 건데 아.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서랍 속에 그냥 다 쌓아뒀다고 합시다. 나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돈을 들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물건을 사러 갔더니 어라? 물건 가격이 엄청 올라 버렸네? 그럼 이 돈은 휴지랑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회사에서 명목 소득을. 회사에서 그렇게 안 하죠. 회사에는 회사 역시 이윤 추구 집단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러면은 내가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동기가 막 뿜어나가지고 명목소득도 물가가 올랐으니까 명목소득도 내가 늘려줘야겠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명시적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내 얼마가 처음에 받겠다라고 계약을 했으면은 그럼 인플레이션이 초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 해에 계약을 할 때는 그 명시적인 계약의 연봉이 완창 뛰겠네요. 그거는 그 회사 측과 노동자 측의 힘싸움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사 측이 굉장히 강하다. 강철노조? 그렇죠. 그런 것도 금속노조? 있고 유럽의 마르크스 경제학이 많이 지배하는 그런 쪽에서는 물가가 이렇게 뛰었으니까 명목소득 당연히 올려줘야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측의 입장, 회사 측의 입장이 강하면은 노동자는 찍소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항상 사측이 그걸 올려줘야 된다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각자 케바케로 결정되는 거지 회사가 굳이 그걸 올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면은 결국엔 실질소득으로 다 따져봐야 된다는 그 말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가격 하락만 내가 중심을 두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내가 편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한 대당 50인데 한 대당 40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한 개 더 늘어나잖아요. 반대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도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그 말 되겠죠. 네, 가격이 올라가면 반대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어요. 그거는 이제 정리가 됐고.